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방 순회 방문에 나섭니다. 먼저 인수위 쪽 얘기 듣고요. 이 얘기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겁니다. 먼저 그 대구 경북 지역부터 방문을 하실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하실지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확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의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 네,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게 될 것인가, 특히 이 처음 찾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는 예방을 검토를 하는데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얼만큼 충분히 회복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과정들 충분하게 수기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취임식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청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는 것도 꽤 보기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뿐 아니라 사실 조금 전 배현진 대변인의 얘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주목이 좀 가는데요. 선거 마지막 유세 일정을 지켜보면 제주부터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까지 이루어지는 부산도 있었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상징적인 곳에서 반드시 당선이 되고 나면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곳들이 있습니다. 예. 대구는 서문시장 같은 곳이 그런 곳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다시 그때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굳이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이 관계를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복잡한, 그렇으니까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그렇죠. 일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만약 만난다면 더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은 윤 당선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만나서 어쨌든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그런 악연을 푼다는 의미도 있고, 또 출범식에 와주십시오 해서 출범식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럼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저도 마련했는데 지금 이제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바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기묘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를 저는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마 윤 당선인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메시지, 측근인 유영아 대구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유영아 후보가 대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보면서 놀랐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사적인 인간관계 또 어려웠던 시기에 큰 도움을 줬던 유영아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맡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예.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진 유영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함의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 또 본인 곁을 2년을 끝내 부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럴 때 옆에 곁을 지켜줬던 유영아 후보에 대한 든든한 지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응원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대구시장 선거라는 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선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대구시장 선거 등을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왜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이 못다 이룬 정치적 꿈에 다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했으면은 논리적인 개연성들이 연결이 됐을 텐데 조금은 어려웠던 시기의 인연들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지지가 그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박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이 전직 대통령 파리 선거가 된 거다, 이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이번 메시지가 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영향을 아예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단순하게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판세가 출렁이거나 누군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에도 유영하 변호사의 총선 출마에 든든한 지지를 했지만 결국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들을 마셨던 기억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지도 하고 응원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결국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이 판단을 위해서 대구 시민들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그려나갈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후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왜 대구시에서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를 시민 앞에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보다 영향력이 높게 판단된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비교적 민주당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지원 위원장.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이른바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 대상이 된 면면들이 보면 워낙 민주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그동안에 쭉 지켜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이제 공천 과정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얘기 면면들 쭉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그동안 정당 생활은 안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역학관계라든지 질서라든지 아니면 뭐 권위라든지 이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일반 여론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당대표 얘기는 뭐 다 나온 얘기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분들이라 그랬어요. 분들. 저는 사실은 분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분들이라 그래서 두 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없거든요. 후보가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뭐 사실 후보가 여러 명이면 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독 어찌 보면 이 후보 당내에서는 한 상황이라 사실은 대안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 임대차법 관계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또 어찌 보면 이제 그래도 별로 없을 때 송영길 대표하고 만약에 그래도 박주민 의원이 붙으면 뭐 신구 대결, 뭐 386 용태라든지 이런 걸 좀 세대 교체, 좀 어찌 보면 구도가 설 것 같은 분들인데 또 송영길 대표도 전직 당 대표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박시영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 그게 대해서 또 당내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고민은 많겠습니다만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아마 당사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반박을 하든지 이겨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등판 시점을 놓고도 여러 얘기들이 오가는데 박지원 위원장은 이 부분도 이재명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기존 정치 문법은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다 윤심,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론이라든지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뭐 윤석열하고 전화를 했냐, 대화를 했냐, 뭐라고 했냐 다 물어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고문과 뭐 얘기를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찌 보면 정치 문법과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온 것과 유영하 변호사가 그 등에 업어서 나온 건 다른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뭘 해왔는지 어떤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뭐 누굴 지킨다, 누구 뜻에 맞다, 누구 뭐 윤심이다, 이심이다 하는 거는 좀 고루한 문법 아니냐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내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출마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경쟁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뭐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다. 뭐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반대 여론이 계속 있지만 정면 돌파를 결국 선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뭐 이재명 고문의 뜻이냐 아니냐보다 본인이 일단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불출마하겠다 그랬지 네. 총선에도 불출마한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그릴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능력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인천에서 계속 해왔고 586 퇴진 지금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도 부담이 있겠지만 일단 자기를 뭐 전략으로 주라든지 단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경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당원이나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5대5로 돼 있어서 지금 6분이 등록했기 때문에 그중에 뭐 1차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컷오프를 몇 명 하고 그다음에 경선할 텐데 뭐 경선에 하겠다는데 뭐 말릴 이유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좀 험지입니다. 어려운 데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경선이 뜨겁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뜨거운 경선에 본인이 일단 뛰어들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말릴 이유도 없고 열심히 경선해서 일단 본인이 후보가 되고 그것보다는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경선의 어떤 흥행 여기도 기여를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패배한 정당이 그것도 또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통상 이런 상황이었다면 늘 어떤 당내 분란이나 또 책임론들이 항상 불거져 왔고 그것들을 또 극복해 가면서 당의 어떤 체력을 기르고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김병민 대변인은 본연의 업무인 본연의 직인 정치학자로서 봤을 때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바로 2달 뒤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면 속에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체질 변화 그리고 처절한 반성 이 시간들을 충분히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빠듯하고 예.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선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칙론들을 피해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해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에 있는 오래된 정치인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박지원 위원장에게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숱한 사람들은 출마를 강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목소리를 냈지만 출마를 강행했을 때 이를 제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면 오히려 당이 가야 될 방향과 현재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씁쓸한 장면만이 노출될 뿐이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는 생물이라 알 수 없는 국면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이 실질적인 현재 있는 국민의힘과 더 건전하게 혁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활동력 있는 인사들이 박지원 위원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이런 목소리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낼 때 정치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내부 경쟁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다가 인수위 대변인을 마친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그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뭐 말씀하시기가 좀 난감하실 테니까 이 경기도의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들 네. 그리고 뭐 민주당도 아니 치열하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 이 경기도의 상황들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서 유승민 의원으로 이제 여론이 몰리다가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김은혜 의원이죠. 의원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하면 윤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직. 당내 기존에도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선출할 때도 그렇고 당심과 민심이 좀 별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민심에서 앞섰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섰던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약간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론조사 이걸 보면은 근데 당심은 어쨌든 김은혜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사실은 룰이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대5로 갈지 뭐 7대3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달리 보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민심을 아주 크게 얻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민심을 아주 크게 얻지 못했거든요. 약간 앞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심에서 확 앞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장담 못한다. 김은혜 의원이 이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당심을 결국은 민심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냐 문제겠지만 당심이 확 기울었을 때 민심도 기울 수 있는 걸로 보여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코로나 시대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경선한다 했을 때 체육관에 모여서 당원 투표 경선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뭐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원들에게 대표성을 띈 일부 지역 당원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전달됐는데 예.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이 비대면 모바일을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당심과 민심 여론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당에 있는 조직들이 일부 김은혜 의원에게 많이 쏠려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실 때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게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지금 건전한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겹치지 않고 전통적인 보수층, 개혁적이고 또 진보적인 성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유승민 후보의 장점. 이 두 후보의 강점들이 섞여 나갈 수 있는 경선 과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경쟁력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선출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원내 사령탑을 선택을 했는데 윤심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전에 있었는데 역시 선택은 윤심이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대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기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당청 관계의 폐해가 얼마나 당의 미래에 또 우리 국민들의 앞날에 이것이 암적인 존재인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지만은 그런 깊은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과 쓴소리를 잘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굳이 몇 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변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과 매우 가까운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말이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핵심 인물로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당청 관계가 또 형성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윤 당선인이 바로 전화를 해서 또 축하하면서 이 뭐 당부를 했다, 원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무거운 숙제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집권되자마자 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당장의 청문회 전국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통해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상의 달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지금 일단은 출범을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조직에 맞춰서 정부가 한 걸음씩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또한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간의 협상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만의 일이 아니라 원내수석 부대표가 누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의 임명, 지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끌고 나가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아니라 할 말, 쓴소리도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정말 중요하고도 막중한 책무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을 뽑았지만 사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중요한 직함을 맡느냐 아니면 내각에서 활약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으로 돌아가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압도적인 차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사령탑이 이 협치에 있어서의 오늘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한 전망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부터 하면 아마 뭐 핵관 중에 핵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표차도 진짜 압도적으로 4배 차이 정도 났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출장소 아니다 그러지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청와대의 우위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본인이 아마 뭐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안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는 거는 좀 뭐 의원직 사퇴가 문제 있겠지만 내각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당에 남겠다라고 한 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계속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언급되지만 장제원 의원이 그래도 굉장히 더 가깝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장제원 의원과 경쟁할 바에는 내가 그냥 당에서 남아서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 뭐 두 분 다 뭐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역할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이렇게 최측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모든 협상이 어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수직적 당청 관계가 협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 TF까지 꾸렸는데 이곳의 단장인 민영배 의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낙마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도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5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왔던 인사검증의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였던 많은 일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기준과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엄격한 검증으로 만약 새 정부 출범에 발목 잡기를 계속 시도하게 된다면 네.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것이고요. 물론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도덕적 기준 그리고 분명히 엄중한 잣대 속에서 검증을 충분히 해나가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무리한 발목 잡기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그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주당도 고심할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있는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일들을 면밀히 검증해 나가면서 내각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유심히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지난 4일간 한덕순 후보의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총리로 적합한지를 물었는데 적합하다가 38%,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가 지금 22%,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것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여론 지표 결과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낙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펌에서 4년간, 4년 4개월간 18억. 왜냐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라든지 아니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 물론 그때는 기간도 짧았어요. 5, 6개월 뭐 이 정도 사이에
뭐 7억, 16억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관이 있지만 전직 고위 관료가 이렇게 로펌에 가서 많은 액수를 받아도 되느냐? 4년 4개월간 18억이면요. 한 달에 3,5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받았느냐? 당연히 검증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마 이분이 청와대 그 통상산업 비서관을 할 때인데 이 AT&T라는 이 통신사에 임대를 줬는데 3억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근데 이 AT&T가 사실은 그 한국통신에 관련된 데 입찰을 받았는데 견적서 네. 하나 내고 230억대 그걸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시간은 오래됐습니다만 거의 대가한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 그러면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3년치 임대료를 먼저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러니까 형사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지금도 보면 모름 응답 거절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보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사 검증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거다. 지금 말씀은 뭐 민주당의 인사 검증 얘기하지만 네. 저희들은 7가지 제시한 게 있어요.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성비 얘기했습니다. 물론 100%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준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 자체를 제시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애매한 기준 지금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의 이 윤리의식에 대한 높이는요 점점 높아집니다.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저는 이 부정 여론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게 지금 쉽지 않다. 그리고 이분이 어찌 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공직 그만두고 2배 이상 늘었거든요. 현금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럼 그게 정당하냐?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를 끊임없이 국민들이 아마 질문을 할 것이고 예. 그거는 당연히 검증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는 그럼에도 오늘 관련돼서 이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의 발생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소상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가 90년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의 기준을 지금의 잣대로 좀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간적 그 흐름의 차이도 분명하게 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중요한 직책을 맡고 노무현 정부 말기 이제 총리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9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삼게 된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께 내각에서 담당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부정일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아주 오래전의 일들까지 끄집어내면서 청문회 과정의 문제를 삼는 게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물론 공직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최근 한 수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여기에 대한 검증을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앞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 먹고 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선택과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또한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앞에 소상하게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왜 총리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전문성과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